언니들과 함께 색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달달보름입니다. 와, 보름님 저희 강릉 MT에 어우, 합류해 주시기로 하셨다고. 네. 직전에 결정했죠. 저희가 내일부터 이 방송이 목요일에 나가니까 내일부터 강릉 MT를 가거든요. 살롱에서. 그래서 보름님이 딱 합류해 주시는 바람이 아니죠. 합류해 주시게 되어서 저희가 인원을 딱 정원을 맞춰서 MT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마침 저희 동네에서 출발하신다고. 진짜. 이런 우연이 있나? 아, 저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첫 휴가거든요. 이번 7월에 이제 첫 휴가를 가는 건데 계속 달리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휴가를 바다를 볼 수 있게 되어서 휴가를 바다를 보러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 강릉이요? 네. 커피? 강릉 커피? 근데 커피는 어떻게 보면 서울이 제일 맛있기도 하고. 강릉은 커피 마시러 가지 않나요, 보통? 회 안 먹나요? 회를 많이 저는 먹지 않나요? 회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시가에 가면 직접 자연산 회를 낚아 올려갖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 아깝다라고 느끼실 수도 네네, 있겠다. 맞아요. 왜냐면 저는 먹기가 좀 힘든 메뉴여가지고 가면 꼭 먹거든요. 음식은 먹으면 커피를 위주로 먹는 걸로 하고요. 저희 그 사이에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화이트호스를 들으시고 코모스님께서 강화길 작가님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재밌게 읽었는데 요즘은 못 읽었네요. 전 개인적으로 열린 결말을 안 좋아해요. 해피든 새드든 엔딩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상상력이 없어서 그런지 열린 결말이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껴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열린 결말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요. 콩수님과 저희의 사이가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야? 네, 그 위에 아리가또님 댓글 엄청 자주 길게 남겨주시네요. 네. 처음 음복을 읽고 작가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그대로 옮기셨나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친정이랑 시댁 상황 이야기랑 본인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설렁님 말씀처럼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이 내 의도와는 달리 공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듯 합니다. 라고 좀 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남편도 나의 많은 부분을 참아주고 있을 텐데 그건 그 무지에서 온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좋은 점만 보려 노력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나오는 진짜 찐 후기. 그래서 음복과 관련해서 이런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단편 소설인가요? 제가 아직 책을 못 읽어서. 강화길 작가님의 음복이라는 단편 소설이고요. 이게 이제 남편과 시댁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흥미롭고 아마 보름님 보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아리가또님 댓글 보니까 영업당했어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도레미파랑님도 같은 작품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화이트호스도 인상 깊다고. 이게 표제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날 표제작을 다루질 않아가지고 이번에 소개 안 돼서 아쉽지만 손과 서우도 현실적인 공포를 자극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내가 손일 수도 또 누군가에게 불안을 주는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종류의 공포더라고요. 잘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이 소설, 두 편의 소설 자체가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막 풀어가지만 사실은 내가 가해자였던 정황들이 막 나오면서 과연 이 화자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아리송하게 그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열린 결말들이 저는 되게 매력적인 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는 미남이다 애인님. 미남이신가요? 엄청 잘생겼다는 소문이. 아, 진짜요? 네. 락형 목소리 듣고 갑니다. 화이팅. 정말 락님 목소리만 듣고 가셨나 봤네요. 셜롱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문하루님, 아가씨를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오래전 방송이네요. 이거 저도 이때까지는 못 들었는데. 네, 6회 방송을 들으시고 이런 시선으로 아가씨 평해주는 팟캐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구독하고 있긴 한데 계속 들을게요. 그럼 계속 들어주셔야죠. 그 위에 레드몽님이
너무 멋있어요, 시저.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 시리즈로 다 다뤄주시니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지만 오늘 특히 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혹성 탈출을 들으시고 남겨주신 글입니다. 네. 정말 추천하는 영화 시리즈예요. 최근 네. 거는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4편을 안 보셨죠? 네. 그 1, 2, 3편 리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디즈니 플러스에 1, 2, 3편 시리즈 다 올라와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네. 976-8869님도 혹성 탈출 들으시고 혹성 탈출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너무 재밌다. 당장 봐야겠다라고 영업당하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일 최근 댓글이 에머썸님인데요.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유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가 나에게 신뢰가 되는 부분을 피하고 참아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소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그게 결국 불화의 씨앗이 되는구나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또 시어머니 이야기.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나도 어딘가에 분출했다는 만족감이 나름은 있겠어요 하고 이것도 음복 이야기인 맞아요. 것 같아요.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다들. 예, 이 음복이 굉장히 인상적인 남편이어가지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제 진짜 살롱에서 한 번 더 다룰까 싶을 정도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그런 단편입니다. 네, 궁금하네요. 저도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들도 좋은 작품들 많이 준비해 올 테니까 계속해서 잘 들어주세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193화. 벌써 193화인데. 오늘 진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네, 왜냐? 이런 날이 오다니. 왜냐? 살롱 최초로 남성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저희 최초거든요, 최초? 근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 게스트분이 얼마나 잘해주시냐에 따라서 안희재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논픽션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했고 문화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 안희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왠지 자기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오실 것 같아서 보름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안희재 작가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는 참고로 오늘 소개할 책을 읽고 팬이 된 사람이라서 작가님의 예전 책들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씩 읽으려고 지금 담아뒀고요. 네, 작가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문화인류학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자 칼럼니스트 작가입니다. 그리고 난치의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크론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의 삶으로 아픈 몸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집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반려식물들과 교감과 소통을 하면서 써내려간 이야기를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나온 오늘의 책, 망설이는 사랑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주변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 배우로서 연극 무대에 서신 적도 있다고 하고 저는 이것도 되게 놀라웠는데 단편 영화 퀴퀴도 기획을 하셨다고요. 네. 기획을 하신 거예요? 네, 공동 기획을 이제 연출한 감독이랑 같이 공동 기획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 접근성 총괄을 맡아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관심 있는 것을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행동하는 안희재 작가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저희가 꼬리에 물어서 이게 사실 김지호 작가님의 소개로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김지호 작가님하고는 좀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한 두세 번 정도 배웠는데 이제 그 도우리 작가님 아시죠? 우리는 중독을 사랑해. 네. 도우리 작가님이랑도 이제 셋이서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동시대에서 활동하는 좀 나이가 비슷한 그런 작가들로서 뭔가 또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대중문화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가들로서 약간의 어떤 동질감 그리고 우리 도대체 어떻게 글 계속 쓰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면서 좀 공감대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선뜻 저희 이제 약간 그 잘 모르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방송인데 저희 방송에 맞아요. 출연을 해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사실
아니 저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그런 거를 다 그러니까 막 웹툰, 웹소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게 원래 별로 없어요. 그래가서 근데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약간 문제가 있는데 문화연구자로서 조금 자격 미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스스로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인지도는 그냥 애초에 생각을 아예 생각조차 안 했고 그냥 김지효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셨으면 그냥 시간만 괜찮으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거는 김지호 작가님의 영향이었구나. 그러니까요. 우리의 영향이 감사합니다. 아니다. 이제 김지호 작가님한테 진짜 제가 언제 한번 꼭 네.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고요. 모임 감사해요. 3분 중에서 아직 나오시지 않았다는 도우리 작가님.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음에 중독을 사랑해. 다음은 또 이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섭외를 또 들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되게 흥미롭게 이 오늘의 책이 작가님이 직접 집필하신 망설이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혹시 인생 책 혹은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살짝 고민을 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작가님 책 중에서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망설이는 사랑을 딱 추천을 해 주셨거든요. 네.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제 책으로 했던 이유는 제가 문화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게 북리뷰 지면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자괴감과 좌절에 빠져서 네, 이 좋은 책을 내가 이따위로밖에 소개를 못한다니 라는 되게 좌절감이 항상 있어가지고 약간 다른 사람의 책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약간 부담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거는 남의 책을 소개해야 하는 지면이니까 그렇게 쓰지만 다른 데서는 내가 남의 책을 진짜 약간 자신 있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그냥 좀 읽어보셔라라는 추천 정도로만 해야겠다. 그게 내가 그 좋은 책들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저의 책을 고르기도 했었던 건데 사실 이게 다른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뭔가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게 책을 몇 권 이렇게 쓰다 보면은 한 번 쓰고 그 다음 작업으로 들어갈 때 뭔가 이전 책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전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난치의 상상력으로 최근까지도 뭐 강연 요청이라든가 그런 게 계속 들어오는데도 되게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좀 주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제가 뭔가 아픈 사람으로서 그런데 아픈 사람이고만 싶지 않아서 쓴 책인데 그걸 쓴 이후에 막 갑자기 난데없이 인스타그램 DM으로 뭐 자기가 치료제를 알고 있는데 진짜? 막 뭐 자기가 뭐 그걸 약을 지원해 주겠다 막 약간 난감하잖아요. 약간 그런 연락부터 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부르실 때도 약간 그냥 한 명의 환자로서 부르는 그런 경험들을 좀 자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약간 가끔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왜 아픈 걸로 책까지 썼지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그때 썼던 그 책에 되게 애착도 되게 강하고 소중한 책인데 뭔가 그래도 최근에 쓴 책으로 좀 더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식물에 신경을 잘 못 써서 양심상 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많이 바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 망설이는 사랑을 집필하게 됐던 계기? 동기? 같은 게 저도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게 인터뷰이들이 되게 신기해했던 게 이제 만나면은 여기도 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언제부터 덕질 하셨는지 막 제가 이런 걸 여쭤봤는데 그럼 이제 역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쪽은 언제부터 덕질을 했냐 이런 식으로 언제나 역질문과 누구 좋아하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얘를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얘가 얼마나 예쁘고 잘하고 막 이러면서 영업을 시작하세요. 인터뷰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도 항상 뭔가 제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역으로 뭔가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항상 들어왔던 게 어떻게 덕질을 한지 1, 2년밖에 안 되신 분이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셨냐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덕질을 하고 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막 이 논란이라는 것도 사실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팬들만 아는 게 있고 유튜브를 좀 보면 아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사회면에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논란의 사이즈가 다른데 그때는 완전 거의 팬들만 아는 그런 논란을 제가 덕질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경험을 했는데 한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진짜. 와.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냐면 저는 덕질을 2021년에 처음 해봤거든요. K-pop. 굉장히 늦게 시작하셨네요. 네. 그래서 전 원래는 주로 1960, 70년대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든가 막 그런 거 듣던 이런 것도 되게 독특한 뿅. 진짜. 이 어머니 영향이 커가지고 집에 막 핑크 플로이드 막 그런 거 막 그러니까. 앨범 막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러다가 K-팝을 그렇게 늦게 접했다가 이게 그 늦바람이 무섭다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앨범 사고 굿즈 사고 막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숨어있던 덕후들이 야 너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관심사가 공유가 되니까. 네,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막 그렇지.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는 겨우 요만한 사건 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든데 이 몇 년씩 하면서 그리고 예전에 덕질했던 그룹들 들어보면 파란만장하던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까지 힘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논란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사실 별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뭔가 약간 내 가수가 그랬을 리 없어.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언론은 팬덤을 그리고 근데 분명히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만 해도 너무 그러니까 한편으로 왜 이 친구가 욕을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이게 맞나 하는 마음이 공존을 하니까 뭔가 그런 좀 모순적인 것들이 다른 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들이나 SNS만 봤을 때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던 책입니다.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죠. 이 책이 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팬들의 이야기를, 덕질하는 팬들의 이야기를, 왜냐면 아이돌을 좋아하든 여튼 셀럽을 좋아하는 누군가는 그 셀럽이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그 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과 없이 담아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덕질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궁금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소개글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매혹의 공론장이라는 이 말이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사실 보름님이 그때 저희 김지호 작가님하고 5월 앨범 출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이 책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작가님 초대해 주시면 안 되냐, 소개해 주시면 안 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쫄랐죠. 그러니까요. 그 책을 어떻게 읽으셨고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보름님에게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제가 접하게 된 계기가 제가 구독하고 있는 레터 중에서 반올림이라는 레터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한겨레 쪽에 계시는 기자님들이 모여서 쓰고 있는 레터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전국 곳곳에 있는 서점 같은 데도 같이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구독하는 레터가 많지 않지만 정독하는 레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소개해주는 책은 한 달에 한두 권은 꼭 도서관에서 신간 신청을 해서 읽어보거든요. 그때 얻어걸린 책이에요, 이 책이. 얻어걸린 책이었구나. 네. 그래서 5월 앨범은 원래 눈여겨보기는 했지만 이 책을 제대로 읽으면서 그때 5월 앨범 책들을 좀 많이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마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 엔터 그룹의 보이그룹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강사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거랑 겹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거죠. 사실 저는 덕질을 하는 대상이 없기는 하지만 네,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덕질을. 다른 덕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읽게 됐는데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들을 교육자로서 가서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대하고 싶은데 사실은 나도 이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사회에서 원하는 정답을 알려줘야 할 때
얘네들은 도대체 사람인가 상품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또 저도 제 입장에서도 저는 돈을 받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또 어쩔 수 없이 합류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팬들의 그런 마음 이거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망설이는 사랑이라는 이 키워드, 이 제목이 팬들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닐까? 좀 크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팬심에서 좀 벗어나서. 맞아요. 이런 저희의 생각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까 궁금해하실 네.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작가님이 직접 좀 책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책 소개를 할 때 제가 뭔가 이게 책의 구조가 약간 1부랑 2부랑 좀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죠? 뭔가 1부에서는 되게 뭔가 이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뭔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역사라든가 막 그러네. 이제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2부에서는 팬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1부까지 읽었을 때는 왜 이게 제목이 이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부랑 2부랑 되게 달라서 따로 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독자분도 계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한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그냥 설명을 하면은 이건 사실 어떤 마을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돌판이라는 마을에 대한 연구인 건데 아이돌판. 네, 마을 연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섬에 가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섬은 지리가 어떻고 뭐 기후가 어떻고 어떤 사람과 동물들이 식물들이 살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고 살고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끼리는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으러 다니는 건데 딱 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1부는 돌판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열심히 돌판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 이 섬에서는 주로 뭐 어쩌고 나무로 집을 많이 짓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여기 돌판에서는 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네트워크와 거기에 얽혀있는 알고리즘들이 이 돌판의 어떤 기틀 같은 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의 비슷한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1부는 이 마을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라는 일종의 지도 그리기. 이고 2부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인터뷰인 거라서 1부랑 2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데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이 책은 돌판이라는 마을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 그리고 그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원래 논문 읽는 거를 재밌어 했어서 대학원 다닐 때도 근데 이게 그냥 논문 구조처럼 보여가지고 저한테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즐기지 못하시거나 많이 보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인터뷰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인터뷰 대상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일침, 홍대, 종로, 풀문, 개미, 하늘, 피자, 소바, 아메, 희비.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이름들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 이름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저의 인상에서 나온 건데 이를테면 일침 같은 경우는 참 일침을 잘 놓는다. 인터뷰하면서 뭔가 느끼는데 말이 되게 그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뭔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일침이고 나머지 뭐 종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종로. 홍대는 인터뷰 끝나고 저 홍대 쪽으로 간다. 그래서 홍대. 그리고 아메랑 이제 아까 피자랑 소바 같은 경우에는 그날 만나서 같이 피자랑 아메리카노. 소바를 먹었기 때문에. 네, 아메는 아메리카노고요. 힙이 맞춰보시겠어요? 희비? 히비스커스? 맞아요.
와우. 아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정해진 주로 먹는 이름들입니다. 걸로. 네. 개미는 뭘까요? 그 주식을 좀 아 그리고 여기 저 되게 익숙한 닉네임 풀문이 있더라고요. 전 줄 알았어요. 제가 이름이 보름인가? 뭐 이러면서 샐러드 이름이 풀무운이었어요. 그래요. 아주 굉장히 네, 먹는 즉흥적이시고 애드립에 강한. 네. 네. 근데 여기 이 인터뷰 대상자들이 좋아하는 본진과 최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녹음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깨닫게 된 건데 네. 본진이 실제로 좋아하는 그 그룹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 그룹이고 최애는 그 그룹 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최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모르셨어요 이 단어를? 몰랐어요. 그 단어부터 설명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불판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어들이 되게 생소해가지고 진짜 이것도 많이 배웠어요. 저 이제 20대, 30대 MZ 세대들과 대화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하고요. 하지만 넓게 보면 저장님도 MZ라는 거. 그렇긴 하죠. 에스파, NCT, 샤이니, 뭐 있지, 레드벨벳 누군진 다 아시죠? 모르는 그룹도 있어요. 오 마이 갓. 이달의 소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노래만 알고 그리고 얼굴은 잘 몰라요. 여자 아이들 이게 저도 이 친구들 노래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여자 아이들이라 불러야 돼요? 그냥 아이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저도 항상 궁금해요 그게. 뭐라고 부르나요? 아이들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이게 네. 저도 누군?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소바라는 친구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건데 이제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뭔가 결국에는 이 어떤 우리가 하는 음악에서 우리가 여자 아이돌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나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별과 무관하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뭔가 담겨 있는. 근데 또 그냥 아이들이라고만 원래 만약에 데뷔할 때 했으면 그쵸. 그냥 키즈, 칠드런 그쵸, 뭔가 이런 그쵸, 거 그쵸, 같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인데 이거는 만약에 듣고 계신 팬분이 계시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버랜드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뭔가 설명을 그 팬클럽이 이름이 네버랜드입니까? 네 그럼 네버랜드 이름도 아시는데 여자 아이들인지 아이들인지 모르죠. 네버랜드 보통은 뭐 와우. 네버버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진짜? 근데 보통 팬덤 이름은 그런 식으로 약간씩 변형해서 별명처럼 뭔가 와.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저희 방송 듣는 연령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따라오세요. 방송 잘 따라오시고.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미들이 꽤 있어요. 근데 BTS는 뭐 만인의 또 그리고 아이돌이라서. 세븐틴도 되게 좋아하고. 세븐틴은 조금 옛날 옛날 그룹이에요? 그룹 아닌가요? 아니 뭐 지금도 워낙 건재한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본진을 갖고 있는 그런 인터뷰 대상자들이 최애 논란의 중심에 선 최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터뷰로 수록을 좀 했고 그 과정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 이제 1부, 2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나눠서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지나칠 수 없는 질문이 있죠. 작가님, 처음으로 입덕했던 아이돌 2021년에 그래서 처음으로 K-팝을 접하면서 입덕했던 아이돌은 누구입니까? 진짜 궁금하다. 제가 원래 정말 약간 말하는 걸 괜히 민망해하는데 이 책까지 이렇게 써놓고서 민망해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요. 그렇죠. 최근에 썼던 원고에서 대놓고 밝혔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약간 그 미래적이고 SF스럽고 뭔가 사이버네틱한 그런 거를 에스파요? 네. 광야로 넥스트 레벨 때 넥스트 레벨 너무 네. 매력적이야 노래 진짜. 최근에 이제 슈퍼노브랑 아마겟돈으로 휩쓸고 있어서 행복하고요. 그래요? 최애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최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윈터를 보고 들어갔다가 지금은 지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진도 에스파. 근데 이게 본진이 여기 적혀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개일 수 있죠. 이게 제가 지금 총 3그룹을 좋아하고 있는데 한 그룹이 에스파였고 이러면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 좋아요 박애주의자. 근데 너무 근데 좀 뭔가 기분 이상한 게 아이돌 그룹 3개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멤버 수를 이야기하면 아이돌 40명 좋아한다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세븐틴이 17명인데. 40명이면 많긴 많다 근데. 네, 세븐틴 17명 아닌가? 13명이요.
13명인데 거기에서 약간 3개 유닛이고 근데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뭐 13 더하기 3 더하기 1은 17이다. 그래서 17. 뭐 그래서 세븐틴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이런 하는데 세계관. 근데 제가 팬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을 어쨌든 남은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던 이 인터뷰 여기 목록에 있는 이달의 소녀라는 그룹을 여기 소바한테 영업을 당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영업을 당해서 이제 감겨가지고 세상에. 사실 최근에 제일 유명했던 거는 2022년 11월에 있었던 법정 공방이죠. 그때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소속사와의 이제 법정 공방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면에 종종 등장했던. 그랬구나. 이게 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또 이야기들. 나머지 한 그룹은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약간 4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파 4명, 네. 이달의 소녀 12명, 이 달이니까 12명이거든요. 그럼 16명을 빼면 24명이 남는데 한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최근에 처음으로 드디어 완전체로 데뷔한 트리플S라는 24인조 24인 들어본 적 있어. 24인조 걸그룹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제가 내가 저 프로듀서한테 감겼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이달의 소녀랑 같은 프로듀서예요. 감겼다는 말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낚였다는 거지. 네, 그런 비슷한. 네. 근데 그 돌판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가요? 감겼다는 말이? 그냥 제 입에 붙어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자주 봤어요. 근데 감겼다는 말도 많이 쓰지만 아니 저 언니가 먼저 꼬셨다니까요 라는 표현 같은 걸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뭔가 여튼 좀 현혹됐다. 약간 그런 현혹됐다. 느낌인 거죠. 매혹당했다. 매혹당했다. 새롭다. 나를 꼬셨다. 막 그런 느낌. 제가 너무 은어를 이렇게 막 아니 근데 궁금한 거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중간중간 그 은어를 네네네. 쓰실 때 왜냐면 아마 저 같은 청취자들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진짜 팬, 가짜 팬 이렇게 구별한다 뭐 이런 말도 중간에 네네. 있긴 있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덕질할 때는 막 자팬이란 말이 있었어요. G.O.D도 좋아하고 신화도 좋아하고 뭐 H.O.T도 좋아하면은 쟤는 자팬이라고. 저희 때는 싸웠어요. 되게 많이 싸웠어. 그러니까 저희 때는 어떻게 싸웠냐면 혹시 H.O.T는 아세요? 알죠. 잭스키스는요? 알죠. 저희는 제키 팬이랑 H.O.T 팬이 엄청 크게 붙었어요. 패싸움 했었잖아요. 거의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내가 제키도 좋아할 수 있고 H.O.T도 좋아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심어졌다면 맞아. 그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를 골랐어야 되는 맞아. 시대여서 SES를 좋아하면 핑크를 좋아하면 안 됐어. 맞아. 핑크를 좋아하면 SES를 좋아하면 안 됐어. 약간 이런 식의 그 소속사별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그쵸. 싸우던 시기였어요. 진짜로 드림 콘서트 끝나면은 언니들이 우비 입고 싸우고 있었다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진짜 약간 SM 제키 소속사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대성, DSP. 대성으로 이렇게 좀 나뉘었었고 그리고 뭐 G.O.D를 좋아하면 신화를 좋아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것도 분명히 엄격했군요.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게 없나요? 요즘에는 잡덕이라는 표현이 저희는 잡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잡덕이라는 표현이 꽤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여성 팬 같은 경우에는 여덕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뭔가 안 좋게 보는 시선 같은 게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닌 잡덕이잖아 라고 하면서 너 모르는 게 있다 약간 그런 거는 언제나 문해력은 내가 더 좋다. 네, 언제나 깔려있고 그리고 뭔가 그 소속사별 그런 것도 분명히 약간 존재하는 게 있기는 해요. 뭔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엔 좀 위험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 안 들은 해도 게 됩니다.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네모 팬덤과 세모 팬덤 사이에 엄청나게 강한 불화가 아주 오랫동안 근데 네모 팬덤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모라는 아이돌의 팬덤과 세모라는 아이돌의 팬덤과 네, 그냥 네네네. 제가 지금 아,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그렇구나. 저는 은어인 줄 알았어. 이것도 은어인 줄 알았어. 이런 걸 밝히는 게 좀 무서운 동네라 가지고 이게 엄청나구나. 진짜 팬심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고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우니까 우리 아이들도 10대가 돼서 닥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약간 욕구를 막 끌어올려주는 그런 책이었고요. 이제 1부, 2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1부는 논란의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왜
아이돌 논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에서 쭉 펼쳐져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최애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섰었고 그거를 이 인터뷰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서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의 자격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이 아이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인성 논란하고 같이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순식간에 인성 논란에 휩싸이면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논란에 휩싸이는 순간 그냥 그 논란은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사람들은 관심을 급격하게 회수하거나 이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사이버 레카에 이제 막 실리는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캔슬 컬처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캔슬 컬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맞아요. 책에서 소개된 혹은 내가 크게 느꼈던 아이돌 논란과 캔슬 컬처에 대한 경험을 좀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책에서 소개해주셨던 것 중에서는 일단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이유 논란. 2015년이었고 제가 그때 저도 약간 무지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커뮤니티 막 보다가 그런 논란이 생겼다는 거 보고 진짜 그렇네라고 약간 동조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논란이었죠? 당시에 제재의 채시어 여기 나와 있는 사례로는 나의 라임이 오렌지 나무 이거를 컨셉으로 가져가면서 아이유가 그 전에 약간 소녀소녀한 이미지를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미지는 사실 그걸 전복하려고 나왔던 이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아이유가 약간 소아성애자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삼촌 팬들을 향한 네, 또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다. 저거는 페미니즘을 후퇴시키는 일이다라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 저도 그때 커뮤니티 글을 막 보면서 진짜 그런가라고 약간 휩쓸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동시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맞아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게 같이 또 맞물려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더 증폭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저씨 좋다고 했던 연예인들도 막 도마 위에 올라서 저 연예인도 나의 아저씨 좋다고 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논란이 약간 번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 인터뷰 대상자하고 인터뷰했을 때 당시 인터뷰 대상자 여튼 이 내용이 정리가 되었을 당시에 이제 작가님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아이돌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원래는 진짜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서 뭐 논란이 생긴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한테도 이거는 기억에 남아있는 논란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이유와 관련된 그거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아이돌과 관련 없이 그냥 책을 보다가 그 더 나은 논쟁을 위한 권리라는 책을 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이유 논란과 관련된 글을 또 읽고 그랬었는데 그냥 뭔가 워낙 그때는 원래는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뭐 누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안 하고 그냥 저랑 비슷하셨네요. 저런 논쟁들이 있구나. 근데 약간 그래도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저런 뭔가 소아성애 막 그런 건 좀 문제 있지 않나? 약간 그냥 그 정도로 스치듯이 생각하고 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당시에는 여기 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위 대중이었던 거죠. 네. 맞아.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지금은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비평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언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혹은 넓게 보면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사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건 그 뭔가 자신이 정말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솔직하게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맞아. 이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위치에 오르지 않고서는 뭔가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아티스트들에게 더 좋은 걸 만들어 달라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애초에 바랄 수 없는 구조다. 그만큼 바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아티스트에게만 그렇게 너 이런 거 왜 안 만들어줘? 이런 얘기 왜 안 해줘라고 하는 방식이 오히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아티스트에게만 뭔가를 해달라고 하지?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대중 혹은 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외면이 아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모두가.
그러니까 뭔가 작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걸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기도 저도 한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사례들에 휘말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또 그 러브인스였나요? 그거 네, 가지고 그쵸. 성소수자 그 네. 분들이랑 또 약간 갈등 아닌 갈등이 있으면서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그게 얼핏 기억이 나서 네, 근데 근데 어떤 이슈였죠? 그게 원래 그 노래 원래 제목이 러브 윈스였는데 사실 이 러브 윈스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로 그 미국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구호였고 네. 사실 제가 뭐 퀴어 퍼레이드 같은 걸 다닐 때도 되게 익숙했던 구호거든요. 네. 러브 윈스라는 게 이제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근데 사실은 전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인용이라는 거의 문제잖아요. 이건 네. 결국에는 인용의 문제인 건데 한쪽에서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인용이냐 도둑질이냐. 사실 이 두 개가 언제나 좀 부딪히는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면서 어떤 이런 퀴어의 인권이라든가 어떤 혹은 사회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관점 같은 걸 담은 노래가 아니면서 노래 제목으로만 그걸 그렇게 갖다 쓰고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가 나온 이후에도 어쨌든 간에 그 여성 아티스트인 아이유와 남성 아티스트인 쥐가 뮤직비디오에서 같이 약간 헤테로 막, 사랑을 나누죠. 예, 심지어 나중에는 막 그런 어떤 턱시도랑 결혼 웨딩드레스 같은 걸 입고 막 사진을 찍는 장면 같은 것들까지 그랬구나. 나오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당연히 약간 제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이해가 되는 문제 제기였거든요. 저도. 보자마자 그치 이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던 건데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거는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인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도둑질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사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누구야? 편파적이고 편협한 인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그런 어떤 외국에서 특히 케이팝에 대해서 문화적 전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어떤 전에 되게 대표적으로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서 어디 인도 쪽이었나 어디에 신 그림이었는지 상이었는지 뭐 그런 게 뮤직비디오 뒤에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등장을 하는데 사실 고민이 있는 건 원래 뮤직비디오에는 되게 아무 맥락 없는 맞아요. 장면이 많거든요. 진짜 예쁘게만 하면 되는 거야.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식물의 시간에다가 인용을 했던 사례였는데 그 오마이걸의 유아라는 네. 멤버가 솔로로 나왔을 때 어떤 노래를 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뭔가 되게 어느 어떤 부족의 뭔가 전통 뭐 그런가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되게 도둑질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이 저는 그 이달의 소녀의 PTT라고 페인터 타운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요. 그 노래 제목인데 네. 이제 그 노래에 사용된 멜로디나 그런 것들이 또 해외 약간 그 전통 음악 같은 데서 차용해 온 것들이 많은데 그걸 곡 설명에 다 적어놨어요. 이거는 어디에 뭐에서 인용이다. 영향을 받았고 막 이랬더니 이제 댓글에 나 그 나라 사람인데 너무 고맙다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 인용이라는 거는 출처를 어떤 방식으로든 밝히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게 반드시 글의 형태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영화 같은 데서도 사실 오마주 같은 거 많이 하고 맞아요. 최근에 뭐 에스파 뮤직비디오만 봐도 아마겟돈 가지고 사람들이 다 찾아내잖아요. 이거 뭐 에반게리온의 어디에서 영감 얻었고 이거 뭐 영화 컨택트에 어디에서 영감 받았고 막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하니까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거를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게 어떤 소수민족이나 그런 문화 같은 경우에 일종의 되게 거칠게 말하면 블랙페이스 같은 걸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케이팝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한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 우리의 문화를 저렇게 말도 없이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되게
이 창작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흔적들을 좀 더 잘 남길 것인가에 대한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게 이제 뭔가 논의하고 공론의 장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네. 와, 나 정말 되게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와, 나 이 논란도 모르고 있었네. 아, 지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근데 그 비난의 화살이 오로지 아이유한테만 가는 거는 조금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은 같이 창작하는 사람들은 아이유만 그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있을 텐데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뭐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 없이 오로지 비난의 화살이 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에 계속 수록이 되어 있고 2부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과연 이 논란의 당사자가 잘못된 것일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진실을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하는 망설임들이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부 매혹과 윤리에서는 논란 안에서 아티스트만을 마주하지 않고 실제 할지 모르는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고 조심스러워하는 팬들의 입장을 인터뷰로 담아내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2부가.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작가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감정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쵸. 와, 저 고민은 진짜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중이 너무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팬들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사실 연구자로서만 썼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팬으로서 기획하고 쓴 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팬들의 고민이나 마음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저도 한편으로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자책? 혹은 후회 같은 거를 하기도 했었고, 왜냐면 저도 그냥 쟤 문제 있나 보네? 하고 지나간 그런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딱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많이 안 했어요. 질문을 하나 하면 한 30분 동안 혼자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뭘 많이 여쭤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새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네. 거지. 그냥 저에게 필요했던 질문은 거의 이거 하나였어요. 언제 처음 덕질 시작하셨어요? 그냥 알아서 다 나와요. 그리고 그만큼 얘기할 공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쵸. 싶기도 해요. 네. 왜냐면 특히 뭔가 논란과 관련된 그렇지. 이야기는 더더욱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맞아요. 왜냐면 책에도 인용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나누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동시에 언제나 나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되면은 그래서 사실 저도 평상시에 제가 막 그런 어떤 제가 저의 팬덤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못하고 그랬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막 저도 막 이러면서 이제 연구자가 제가 그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저 독질한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객관적인 그러면서 자세를 버리고 들어주세요. 막 처음에는 누군지 막 얘기 안 하다 근데 그게 걔예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뭐랄까요 그 팬 1대1로 다 인터뷰를 했으니까 두 케이팝 팬의 약간 그 살풀이 같은 현장이 언제 인터뷰에서 벌어졌거든요. 저는 이 얘기 중에서 그게 제일 좀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146페이지에 네. 온유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홍대가 하는 얘기가 온유 이야기를 안고 가냐 아니면은 우리는 4인 체제냐 5인 체제냐 뭐 이런 거를 서로 이야기를 하다 개싸움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팬들끼리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덕매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 자리가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보고 너무 막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 싶은 거예요. 이 온유가 어떤 이슈에 논란이 됐었었죠? 그 사건도 모르세요? 뭐 혹시 몰라서 들으시는 분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네.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홍대님의 인터뷰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그냥 표면적인 진실은 샤이니 중 한 멤버가 여성을 성추행했다. 그래서 샤이니에서 나가게 됐다. 그래서 지금 샤이니가 활동하는 멤버는 총 4명밖에 없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실이 밝혀졌나요? 소속사에서 죄송하다 하고 그때 인정을 하고 뭐 너 자숙해라 해서 들어가고 탈퇴는 안 했어요. 네, 지금까지도 활동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법적인 뭐 그런 거에서는 그러니까 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논란이 일단락되긴 했는데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제가 전에 너무 그 막 뭐 무혐의인데 뭐 그만 좀 해라 막 이런 이야기들 특히 남자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제 뭐 성추행 뭐 그거 무혐의 나왔다는데 그만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는데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었어요. 검찰 사건 수사 규칙이었나? 그런 문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그 만약에 그 고소를 한 사람이 무고죄를 저지른 거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니었잖아요, 이 여성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상한 회색지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뭐야, 온유는 혐의가 없는데 여성분은 무고죄가 아니에요. 그래, 이게 되게 이게 복잡하구나. 엄청나게 이상한 회색지대가 만들어지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사실 그 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팬들은. 네. 그러니까 정말 그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나 뭐 소속사 관계자들 정도뿐일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주로 법적인 조치나 결정에 대해서 기사로 나온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런 회색지대가 만들어져 버리면 여기 나오는 이 홍대처럼 이제 몇 년을 그냥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그 반대의 시선도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남녀간의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 논란의 이슈가 터지고 그 중심에 이제 남성 아이돌이나 뭐 남성 연예인들이 이제 섰을 때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피해자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을 당시에도 서게 돼가지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그 가해자라고 칭해지는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시선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하고 있는 그런 인터뷰들이 실려 있거든요. 맞아요. 피자라는 인터뷰 대상자가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라는 그런 소제목을 달고 본인이 학생회의를 할 때 한창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가 됐었는데 그때 정말 자기가 뼈저리게 2차 가해를 당해서 힘들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지독하게 피해자 중심주의가 돼버렸다.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꼭 성폭력이나 성폭행과 관련된 뭐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학폭 논란 같은 거 있잖아요. 제 학폭 기억에는 논란. 방금 말씀하신 그게 수진 얘기일 그 거예요. 얘기였던 그쵸. 거.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학폭 논란에 서 있을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학폭 가해자였다라는 말만 들려도 무조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는 믿고 싶은. 그래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일단 다 뭐 탈덕하거나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심리가 막 올라오는데 사실은 밝혀진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무작정 피해자 중심주의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를 망설이는 맞아.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무분별하게 논란이 막 터지게 되면서 저도 좀 관심을 끄게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관심을 아예 끄셨어요? 네. 근데 여기 책에서 제가 좀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부분은 학폭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면은 다른 어거지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술, 담배 논란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여돌들에게 또 다른 기준이 생겼다. 술, 담배와 같은 것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일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걸 가지고 이걸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들어서 이 진짜 페미니즘이랑 같이 결부시켰을 때 아이돌 돌판에서 피해를 입는 거는 여돌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방금 그 수진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 아티스트 분이 실제로 학폭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저로서는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너 학폭 가해자야? 너 이제 연예인 그만해라고 했을 때 이제 팬들이 만약에 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뭐 증거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 그 밑에 달리는 게 근데 제 치마 줄이고 담배표 때문에 맞아 이런 게 달리면 이게 아무튼 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걸렸다 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데에서 이 저는 논란이라는 것들의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진짜 처음에 계기가 된 그거는 어느 순간 이미 중요하지도 않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논점이 흐려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프레임이 짜지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내가 보고 그걸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야. 다른 이유들을 붙여가면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보려는 시선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여돌 말고요. 어떤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가해자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을 볼 때 약간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얘 사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이런 표정 짓고 있던데? 쟤 뭐 말을 그렇게 좀 실수 잘 하던데?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경향이 저한테도 있어서 좀 반성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 논란들이 팬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가 보려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나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또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고 이게 되게 또 좋았던 이유는 계속 망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서 작가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망설임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저는 이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고 이거는 정말 제가 막 하루 이틀을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해요. 너무 좋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 과정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이 책을 쓰기 전에 썼던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3장에 그 논란과 음모론적 구조라는 챕터가 사실은 이전에 썼던 하나 약간 작은 논문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발전시킨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K-pop 세계관 콘텐츠에 대한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K-pop 세계관 콘텐츠가 팬들이 이렇게 나눌 때는 되게 자유롭게 막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막 댓글 달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재밌네.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펼쳐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잘 안 등장하는 게 그거 아니야라는 말이 잘 안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냥 좋은 거죠. 재밌고 이 뮤직비디오, 이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티오리라고 그러거든요.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팬들은 너무 재밌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그거를 읽는 게 또 재밌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형식의 팬픽의 한 종류가 되나? 하여튼 그런 어떤 되게 최근에 제일 흔한 2차 창작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소속사가 나서서 정답은 이거야 라고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SM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되게 짜증이 났는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지롱. 되게 확 딱 박아버리고 자체 받아지는 콘텐츠에서 뭐 여러분 뭐 이거랑 이거 중에 고민하시던데 이거 아니에요라고 그냥 멤버들이 말하게 한다든가 토론의 장을 막아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음모론적 구조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왜냐면 음모론이라는 게 그 지구가 왜 둥글어? 과학자들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바로 지구는 평평해 이러고 나간 다음에 왜 지구가 평평하냐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어떤 근거들 같은 거를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시작을 하는 그건데 그러니까 전 여기에서 확신
정답에 대한 확신이 되게 그 음모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계관 콘텐츠는 사실 그 확신이 없어요. 왜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근데 이 논란 같은 경우에 그 확신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쟤는 문제 있는 애다 라는 확신이 일단 생기면 그때부터 야, 쟤 저번에 표정 이랬잖아. 쟤 저거 맞아. 걸어 나가는 그러니까. 꼬라지 봐라. 막 이렇게 이러면서 된다니까? 야, 쟤 저번에 뭐 V앱 하는데 책상 위에 전자담배 있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까지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뭔가 이게 질문을 차단하는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럼 질문을 근데 바로 차단하는 구조를 바로 없앨 수 없을 때 여전히 우리가 질문을 차단하는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질문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멈추는 거죠. 일단 잠깐 망설이고 그 시간 동안에 뭔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라고 보이는 그 시간 동안 사실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올렸다가 욕먹으니까 할 수 없는 이야기고 누구한테든 욕먹거든요. 야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면은 한쪽에서는 야 쟤가 가해자인 거 분명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야 쟤 가해자 아닌 거 분명한데 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너 왜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그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네 근데 이거를 중립기어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이 시선도 흥미로웠어요. 네, 중립기어라는 말을 좀 중립기어 진짜 많이 쓰잖아요. 네,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일단 근데 그거는- 중립기어 박자 이렇게. 네, 근데 그건 사실은 큰 관심 없는 사람들이 표현은 저도 그렇게 표현이거든요. 생각하거든요. 큰 관심 없는 사람들이니까 중립기어를 그렇게 그렇죠. 빠르게 일단 지켜봐지 뭐 그냥 이럴 수 있는 거죠. 거리를 두고. 근데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박유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팬들은 이미 걔 문제 있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었거든요. 저는 한 달이 건너서 구 동방신기 혼마가 있어서 혼마 뭔지 아세요? 홈페이지 마스터. 네, 홈페이지 마스터라고. 소위 대포 여신이라고 하죠. 이만한 여기서 배웠어. 이만한 렌즈 네.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이 한 달이 건너면 있거든요. 네. 예전에 동방신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JYJ로 넘어가셨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JYJ로 넘어가셨구나. 네. 팬들은 사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니네 알면서도 라고 그치,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다른 있지. 한편에서는 와 진짜 저걸 알면서 어떻게 했냐 약간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저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게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그러니까. 마음이었을지 짐작도 안 그럴 된다라는 수 생각을 있어. 하게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이야기들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저는 겉에서 보기에 사람들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집단이 사실은 그 편파적이라는 그 편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아티스트와의 감정적인 거리, 근접성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한 고민들이 있지 않나?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망설임이라는 대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뭔가 중립기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쉽기도 하고 어쨌든 팬들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가 아니라 왜냐면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쵸. 너무 많지 않아요? 벗어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네, 여기도 있고. 정치적인 신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 느끼세요 혹시? 저는 아까 감독님이랑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요가에 심취해 있는 사람으로서 한요가라는 걸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비크람이라고. 네, 넷플릭스에 비크람에 관련된 다큐를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구루를 모시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끊임없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기 동료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몇 년을 보냈던 사람들의 인터뷰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 구루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걸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저도 쉽사리 그렇게 단정 짓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뭔가에 빠져가지고
객관화가 좀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그 마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런 거죠. 망설임이 좀 더 저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망설일수록 되게 좋은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특히 정치적인 신념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되게 확고해요. 맞아. 되게 확고해서 되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서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뭐랄까 닫아놓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망설일 수 있다면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망설이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돼.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설이지 못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요즘은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너무 고민이 많고요. 청소년들을 제가 교육을 하러 갔을 때 이 젠더 감수성을 어떻게 앞으로 교육을 해야 할까, 정말 그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들이든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든 너무 고민이 많겠다 싶은 거예요. 그걸 너무 닫아놓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너무 서로의 주장이 되게 강하고 상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전혀 망설임이 없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 네. 결국에는 그냥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확고해지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저는 그 문장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엄기호 작가의 단속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곁에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모호하면서도 무슨 느낌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거기에서 얻었던 어떤 고민이 이 망설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영향이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정치적 신념 그런 얘기에서도 뭔가 되게 항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뭐 이를테면 지금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탄핵을 바로 이렇게 급박하게 했을 때 물론 해야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정권을 바로 다시 여기서 지금 뭔가 반대편처럼 보이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건 맞냐 그랬을 때 전 딱히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저도 망설이면서 아직 그렇죠. 청원을 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뭔가 근데 그 정치판에서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모든 상황이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고, 맞아요. 당장 누구 끌어내려야 되고, 맞아요. 당장 누구 뭐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계속 뭔가 이 폐쇄회로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두 집단 사이에. 그렇죠. 그거 자체를 깨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망설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내가 어떤 걸 얘기할 때 혹시라도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을까? 맞아. 혹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거기에선 그 다음 단어를 얘기하기 전에 뭔가 망설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게 이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서도, 아니 피해자라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이건 되게 빠른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거둬요. 네. 이게 정말 좋은 망설임인 거거든요. 그게 되게 본인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딱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망설임들이 자꾸 생겨나야, 그래야 대화하고 싶은 분위기가 생겨나고 얘기하고 싶고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 분위기가 생겨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망설이는 그런 분위기들을 점점 더 우리가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 자, 이 책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그 한처먹는 덕질하는 팬분들이 되게 읽고 많이 힘을 받는다는 리뷰를 좀 하거든요. 뭐 하시는 팬분들이요? 제가 한 있잖아요. 네. 한의 정서라고 할 때 그 한 처먹는 덕질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진짜 너무 흥미로워. 진짜 모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여기 있는 인터뷰기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한처먹는 덕질하고 계신 팬분들이 일단 읽으면 되게 힘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뭔가 어쨌든 제가 되게 이 동네 용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각주를 다 달아놔서
뭔가 아이돌 문화가 궁금한 분들께도 뭔가 추천을 하고 싶고 뭐 사실 저는 제가 썼으니까 모두에게 추천을 하고 싶죠. 이거는 추천은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이런 분들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런 분들도 읽어주시면 임영웅 좋겠고요. 팬분들 읽어주시고요. 임영웅 팬분들. 여기에서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덕질 한 번이라도 해봤던 분들이 읽으면 정말 공감 많이 되겠다. 네. 정말로. 네. 맞아. 저는 일단 제가 추천해서 정말 주머니에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추천해서 사라 해갖고 억지로 주머니에 넣은 사람들이 아미와 그 세븐틴의 팬이었던 두 사람은 지금 책을 읽고 있고 아마 오늘 방송도 들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저는 책을 다 읽으면서도 그냥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단순히 대중문화에서 그 팬이라는 사람들, 덕질을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리고 망설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다가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더해서 추가로 더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사이버 레카에 중독되신 분들. 요즘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심하던데. 네. 그 찌양도 논란이 또 올라오면서 사이버 레카 연합들 망했으면 진짜 중독되신 분들, 내가 어느 순간에 사이버 레카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었다 싶으신 분들 이거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 확신에 찬 분들. 정말 너무너무 확고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분들이 읽으면서 내가 좀 너무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들 죄송하지만 후자는 이 책을 못 읽으실 것 못 같아요. 읽으시겠죠? 진짜 그런 분들을 읽으셔야 되는데 항상 망설이는 분들이 읽게 된다고 이 책을. 그렇게 읽으시고 또 많은 간접 경험 하시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저희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이야기 오늘 알차게 나눴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작가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고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저희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많이 안 해도 돼서 편해. 너무 편하다. 하지만 다음 주 영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끼어들어야 된다.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사바하, 이제 최근에 파묘로 더 뜬 장재영 감독님의 사바하를 준비를 했습니다. 천만 영화의 감독이 되신 장재영 감독의 사바하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 텐데, 이거 넷플릭스에 있고요. 왓챠에도 있나? 네. OTT에 왓챠에 있을 거예요. 왓챠에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사바하 재밌거든요. 지금 계절에 보기 딱 좋은 영화니까 꼭 영화 보시고서 다시 저희 방송 들어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